소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현 상황을 아프게 생각하고 있기에 올해는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친재계 행보도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올해 전국 평균 집값은 1%, 전세 가격은 2% 넘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가라앉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시가격과 관련한 세금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에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사업만으로는 성장성이 한계에 달한 만큼 일본의 소프트뱅크처럼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로 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먼저 문 대통령이 밝힌 올해 국정 목표 어떤 건가요? 네, 30분 가까이 낭독한 모두 발언의 핵심은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9번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새해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 성과에 두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신년회에 참석한 기자들도 부진한 고용 성적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집중 질의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간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고용 지표가 부진한 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반대하는 일부 집단은 옛날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유연함을 당부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있는 피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서도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장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정부의 행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에 숨겨진 의미를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정책적인 변화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예.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네, 지난해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때와는 입장이 좀 달라진 건데요. 그때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해에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이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좀 바뀐 건데요. 물론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밝혀서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 대기업과의 소통도 강조하면서 노동계에 쓴소리를 했잖아요. 네. 이 재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 독려를 했는데요. 이 총리가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을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최근에 노영민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에게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라고 주문을 했고요. 또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한 데 이어서 오는 15일에는 대기업과 또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재계와의 소통에 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친기업 행보 같은 경우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전국 집값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먼저 전국 집값 전망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0.5% 떨어지고 지방은 이보다 큰 1.8% 하락을 예측했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 여기에 규제 지역 추가 등 정부 정책이 전반적인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보류하거나 구입 시기를 조정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81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셋값은 입주 물량이 늘면서 2.4%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난해 집값 동향도 나왔죠. 네, 감정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도와 비교해 1.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택 가격은 6.2% 올랐고 아파트 값은 8% 상승했습니다. 감정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나 9.13 대책에 따라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집값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서울과 대전,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80만 1000건으로 2017년에 비해 8.5%나 떨어졌고 주택 시장이 회복됐던 2014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만큼 공시가격 급등, 또 세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일단 상승세가 꺾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 외에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집값 상승세가 이제 약해지거나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1.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서 보신 대로 지난해 8%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이 밖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 2명이 집값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 KB금융연구소도 공인중개사 500여 명에게 집값 동향을 물었는데 역시 4명 중 3명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감정원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0.1% 떨어져서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시가격은 이미 오른 시세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폭탄 우려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이제 50%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70% 정도 선이니까 이거랑 차이가 좀 많이 있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지금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제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 고령의 집주인들이 좀 세금 부담이 많이 가중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5억 원, 이제 시세로는 10억 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가 57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요. 만약 공시가격이 2배, 즉 10억 원으로 오르면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은 200만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보유세는 법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0%까지만 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내는 세금은 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만 더
더 내면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또 뭐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국토부와 복지부가 이제 지금 대책을 한참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제 보험료를 정할 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서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좀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기초연금 역시 선정하는 그 기준액 조정을 통해서 이 보완책을 마련 중인데 조만간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공시가격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국토부는 오늘 다시 한번 입장 자료를 냈는데 이 형평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 자료를 내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법원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실형 선고한 이유는 뭐죠? 네, 법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이전 행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은행장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전 행장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이전 행장의 채용 절차 관여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은행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다른 사기업과는 다르게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또 금융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이 공공성이 일반 사기업보다는 크다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전 행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박 기자. 다른 은행들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이전 행장이 실형을 받은 만큼 현재 회장이나 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검찰은 대형은행인 국민하나우리은행과 지방은행인 부산대구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서 12명을 구속 기소했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가 됐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초유의 은행장 실형 판결이 내년 3월과 올해 3월 각각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연임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1심 재판 결과는 올 연말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갈등 해결에 물꼬는 텄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합의 내용 전해졌습니까? 네, 우선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하고 또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서 농산물과 에너지 또 공산품 등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크고 명확한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껄끄러운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추가 고위급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는 다졌다고 풀이됩니다. 네, 앞으로 협상 계획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협상대표단은 각국 정부로 돌아가서 자세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협상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외신은 이번 차관급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이달 말쯤 추가 회담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 협상에선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최종 협상에 이를지 아니면 다시 무역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두 나라 반응을 보면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중 협상 대표단은 일단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사고 그리고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반면 중국 측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평소와 달리 트위터 등에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아무래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반응이 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핵심은 중국의 산업 정책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조금 지급 등이 미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AI 등 미래 성장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또 양보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액을 들여서 미국 제품을 사들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미래 성장과 관련된 것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 대해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확실히 고무적인 신호는 있지만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최종 타결에 이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파국은 면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의 토대도 잘 다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은 곧 이어질 장관급 고위급 회동입니다. 양측 협상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에서는 다음 달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왕치산 부주석과의 회담까지 가봐야지 협상 타결 유무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꼬일 수도 있는데요. 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죠. 셧다운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개막된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각 기업마다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저희 특별 취재팀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모든 전자제품을 선 없이 충전할 수 있는 방입니다. 각 가구나 바구니 속 안에 굉장히 작은 크기의 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충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해 어디에 올려놔도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는 로봇과 같은 화려한 신기술 제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김도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열차에 서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에 헤드폰을 낀 채로 음악은 크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지를 놓칠 걱정은 없습니다. 이 헤드폰은 아무리 노래를 크게 듣고 있더라도 도착 안내 음성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다가 목적지를 놓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헤드폰만 있다면 그럴 걱정은 놓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Different, you don't have to do that manually anymore. That all just happens smoothly and automatically, and that's the technology and the algorithms working behind the scene to do things better for you without having to even touch a button, touch anything and work with the product. 이처럼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별다를 것 없던 우리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신호등은 휠체어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초록불로 바뀝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보행자도 쉽게 건널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배려가 인공지능을 만나서 우리의 삶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이 캠핑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사, TV 타임. 오케이. 이렇게 자동차와 사람이 대화하듯이 말이죠. 현재 자동차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해외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내와 다른 점은 이미 일부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통한 배달 서비스, 택배 사업 등 운송 분야부터 자율주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포드가 개발한 택배 전용 자율주행차입니다. 월마트와 제휴를 맺고 미국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launching our self-driving vehicle complete system in 2021. So we're doing that because we want to empower people to get back time that they have. 독일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 컨셉카를 내놨는데요. 생긴 건 상자와 비슷한데요. 당장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우리 삶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It's the same thing as having a taxi. So it really reduces the amount of input needed to travel and get places, and then it makes the whole thing a lot better.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술 개발이 미뤄지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차가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네, SK텔레콤이 올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환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간 지주사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 박정호 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ES 기자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SK텔레콤을 올해 중간 지주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박 사장은 재작년부터 중간 지주사 전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손정희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ICT 투자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통신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 투자 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통신 사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포화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반도체보다도 더 우리 국민이 미래 먹거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K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사업을 분리한 투자 회사를 따로 중간 지주사로 두면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투자와 인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게 될까요? 네, 이동통신 사업만 따로 떼어내 신규 법인을 만드는 물적 분할이 유력합니다. 예. 지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SK와 SK텔레콤을 거쳐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등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SK텔레콤이 그대로 중간 지주사가 되고 최태원 회장 지배 구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물적 분할을 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등 난관이 있는데요. 예. 매출이 가장 많은 통신 사업을 분리하는 데 주주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주주들은 배당금이라든지 이익이 주가에 더 민감하니까요. 주가에 만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좀 싫어할 수는 있겠죠. 네,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맞춰 SK하이닉스 지분 10%를 확보해야 하는데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과 자금 확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 총리와 이 부회장이 만났다고요? 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찾아 5G 통신 장비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안내와 설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했습니다. 이 총리는 방명록에 반도체에서처럼 5G 통신 시장에서도 삼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총리가 인사말에서 지난해 수출에서 삼성의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해줬고 삼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자 이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네, 5G 장비는 이재용 부회장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일 새해 첫 사내 행사로 5G 통신 장비 공장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5G 장비 단말 시장은 2026년 3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삼성전자는 5G를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총리가 오늘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도 발표했다고요? 네, 기업이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업화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실시됩니다. 이 총리는 시행을 점검하면서 기업이 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경제계 인사를 많이 만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총리의 이번 삼성 방문도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최근 정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은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연세액 납부는 1년에 2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서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차량 기준으로 아반떼 29,000원, 그랜저 78,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할인율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 월별 할인 구매 한도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279조 9천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목표액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의 세금은 1년 전과 비교해 28조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거둬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거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4.4%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자 역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해안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는 최고 20mm, 전남 해안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외 지역으로는 장기간 건조특보가 해제되지 못하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수원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한낮에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7도, 울진은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고요. 대구는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토요일 강원 영동과 남부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